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늘이 채 밝기도 전 사원부 내행제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원부 감찰관 심재원은 부름을 받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었습니다. 안에는 사원부 대사원 정경세 대감이 심감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서쪽 한읍에 한시영이라는 자가 있다. 벼슬에서 물러난 지는 오래지만 집안에 드나드는 자가 끊이지 않는다. 세상과 멀어진 자들이 의뢰 그렇듯 그리나 술벗으로 허한 마음을 달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면 얼마나 좋을꼬. 허나 사원부 귀에는 들리는 말이 많다. 밀서가 하나 도착했지. 심상치 않은 낌새가 있다고 한다. 이는 조정의 적자는 소란이 될 수도 있는 일이야. 설마 영모의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직 속단할 것은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 또 다른 수상한 것이 있습니까? 장부가 맞지 않고 수세도 누락되었다는 상소까지 올라왔다. 영모가 아니더라도 한대감에게는 죄를 묻고 들어갈 빌미는 충분하지. 하여 사헌부에서 누굴 보내야 하나 의논이 있었는데 자네만한 인물이 없더군. 그러니 심감찰 내려가서 확인하고 오게. 명을 따르겠습니다. 심감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날로 호장의 직첩을 받은 심재원은 사흘 뒤 한대감 댁이 있는 남서쪽 읍으로 떠났습니다. 삼남지방으로 난 석기를 꼬박 사흘 호장의 직첩을 품에 넣은 심감찰은 읍에 도착하였습니다. 관아에 들러 간단한 인사를 마친 뒤 곧장 한대감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기와를 덮은 담장은 높았고 문지방 앞에는 단정한 하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감찰이 이름을 밝히자 하인은 허리를 굽혀 맞이하고는 곧장 사랑채로 안내하였습니다. 잠시 뒤 흰 도포 차림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을의 원로인 전 판서 한시영 대감이었습니다. 눈매가 매서웠으나 말투는 생각보다 유순하였습니다. 먼 길 고생 많으셨소. 변변찮은 집이오나 편히 머무시오. 심감찰은 관에서 내려온 조사 명목을 조심스레 전하였습니다. 한대감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곧 하인에게 누구를 불러오라 이르렀습니다. 잠시 후 한 어여쁜 여인이 앞마당을 건너왔습니다. 한시영 대감의 무남동녀 한유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인 한유림이오. 유림아, 우리 심호장에게 조사기간 머무를 별채로 안내해 주거라. 유림 소전은 고개를 가볍게 숙인 뒤 심호장을 마당 건너 별채로 인도하였습니다. 걷는 내내 말은 없었으나 뒤따르던 심호장은 그 옅은 향과 단정한 걸음새에서 이 집안의 기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별채는 생각보다 널찍하였고 마루 아래까지 정갈이 쓸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림소전은 대문간까지 고요히 물러난 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심재현은 문턱을 넘으며 이 조용한 집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을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대감 댁에 머무른 지였세 심호장은 틈날 때마다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호장의 직책에 걸맞게 지세의 흐름이며 임명대장, 전답 호적까지 단 한 줄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종 세목장부와 내역서를 비교하고 창고와 곳간의 실제 수량과도 꼼꼼히 대조하였습니다. 하루는 사당 뒤편으로 돌다가 숨겨진 창고 하나를 발견하기도 하였고 다음 날엔 노비 명부에 적힌 자의 수가 실제와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내행사의 수복을 보내 대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아무리 뒤져봐도 영모 혐의라 할 만한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부의 누락은 대부분 하인들의 실수거나 수년 전 토지 변동에 따른 허위 보고 정도에 그쳤고 한대감이 은밀히 사람을 모은다거나 밀서를 주고받는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호장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한대감이 별채 마당을 지나던 심호장을 불렀습니다.
잠시 짬이 된다면 수발의 연못가 정토제로 동행해달라 하였습니다. 다리 걸린 연못가엔 고요한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슬한 바람이 갈대를 스치고 참나무 아래 정토제 기와의 낙엽이 얹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아비께서 생전에 자주 오시던 곳이요. 이렇게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는 자주 와서 머리를 식히곤 하지요. 쓸데없는 이야기 같아도 고향의 산천이 사람을 누그러뜨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릴 적 계곡물 소리 들으며 잠들던 일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곳이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이지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심호장이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감, 관직을 물러나신 지 오래되셨는데도 여전히 고을 사람들 사이에선 존경이 깊습니다. 조정에 드나드는 자들도 있고 먼 고을에서 찾아온 이도 있다 들었습니다. 혹시 따로 교류하시는 이들이 있으신지요? 함께 논의하시거나 뜻을 나누는 벗이라든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뜻을 함께할 만한 인물입니까? 몸을 누인 지 오래고 속세의 일은 이제 남의 일입니다. 찾아오는 이들 대부분은 도움을 구하러 오거나 그저 예정을 기억해 안부를 묻는 이들일 뿐입니다. 허면 조정일에 대한 관심은 끊으신 겁니까?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허나 제 걱정은 상소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식 잘 가르치고 종들 굶기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대감은 참으로 담담하였습니다. 그 말에 어떤 꾸밈도 위장된 꿍꿍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호장은 속으로 뭔가 짚어보려 했으나 돌아오는 말마다 맑고 묻어나였습니다. 심호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 물결만이 자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별채로 돌아온 심호장은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뒤틀리는 듯하였지요. 무언가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서서히 그 마음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심호장은 마침 곡식 창고 옆을 지나던 중 매질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고 앞마당에는 머슴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부창고지기가 나무 작대기를 들고 사정없이 등을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창고 열쇠를 훔쳐? 안에 쌀이 빠진 걸 보고도 넌 입도 뻥긋 안 했지. 아니옵니다. 저는 열쇠를 만져본 적도 없사옵니다. 입 다물어. 종놈이 거짓을 일삼느냐? 부창고지기는 머슴의 뺨을 후려치려는 듯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유림소저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창고지기의 손을 붙들며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건 제가 한 일입니다. 뭐라고쇼? 아씨가 하셨다고요? 제가 그 쌀을 가져갔습니다. 동쪽 마을 수재민들 중 아직 굶는 이들이 있어서 몰래 빼내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벌은 저를 하십시오. 아유 아닙니다요. 그래도 집안 쌀을 이렇게 멋대로 빼가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다 대감날 있게 보고 드려야 해요. 이에 심호장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지요. 보고는 하지 마시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소. 소적께서 한 일, 그 뜻은 알겠소. 허나 또 이러시면 곤란하오. 아, 예, 알겠습니다요. 유림소저는 조용히 머슴을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호장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심호장은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쌀출고 수량과 기록 사이엔 미묘한 차이가 있었고 그 틈을 메운 자는 다름 아닌 유림소저였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영모 혐의를 받는 대감의 딸이 백성들을 저리도 아끼고 돌아본다니. 심호장은 그런 유림소저에게서 어느 선비보다 단단한 결기를 느꼈습니다.
허울뿐인 충효의 도리가 아닌 자기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감당하려는 의지 말입니다. 묘한 여인이로다. 심호장은 조용히 붓을 들어 장부의 날짜와 수량을 다시 써두었습니다. 허나 장부만 고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고에 다른 곡식을 재정리하고 덜어둘 수 있는 자투리 재고들을 모아 수량을 맞추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빈틈없이 정돈된 장부와 창고를 남긴 채 심호장은 등을 돌렸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우물 가장자리를 어루만질 무렵 심호장은 낮에 본 장부 사본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호장어른, 심호장이 고개를 돌리자 유림소저가 조심스럽게 양손에 찻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일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른 척 했을 텐데 어르신께선 덮어주셨으니까요. 소저께서 하신 일이 옳았다 생각했을 뿐입니다. 유림소저는 우물가 넘어 평상에 찻상을 내리고 심호장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유림소저는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 호장어른은 줄곧 업무만 보시더군요. 별거 아닌 것이지만 차 한잔 하시면서 한숨 돌리시는 것은 어떠할지. 심호장은 말없이 잔을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서로의 시선은 오래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물가의 찻상 위엔 찻잔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심호장의 조사는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서고 깊숙한 곳에서 한 장에 봉함된 문서를 발견하였습니다. 겉면엔 사송장이라 쓰여 있었고 봉인은 아직 뜯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호장은 촛불을 가까이 당긴 채 문서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봉인된 봉서에는 한대감 명의의 차용문기와 상납물 내역이 적힌 장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그 아래 찍힌 인장은 낯익은 문양이었습니다. 심호장은 얇은 한지를 꺼내어 먹을 묻히고 장부 곳곳에 남겨진 인장을 탁본으로 떠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다른 문서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정사원이 심호장에게 직접 전해주며 참조하라고 했던 밀서였습니다. 그 문서에 찍힌 붉은 인장의 형상은 봉서에 남겨진 것과 한치 틀림이 없었습니다. 획의 굴곡이며 외곽의 흠집까지도 정확히 같았지요. 이제야 어기가 딱 맞는구나. 한대감이 역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었어. 모두 조작되었다. 그 순간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장부에 일부러 남겨진 허점들, 확인되지 않은 고변, 그리고 무엇보다 한대감의 처신과 인품. 심호장은 마침내 확신하였습니다. 이 일의 본질은 역모가 아닌 정치적 숙청이었던 것입니다. 심호장은 말없이 앉아 한참을 봉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의 박동은 느려졌지만 그 속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심호장, 아니 심재현 감찰관은 본래 정의를 위해 관직에 나선 인물이었습니다. 진실을 가리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밤바람이 서고 안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심호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달은 높이 떠 있었고 침묵 속에서 마음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이 길이 비록 어그러지더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뿐이다. 문서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심재원 감찰관은 정사원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심재현 감찰관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별채뜰의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심감찰은 문득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기왓장을 밟는 거친 발소리와 함께 장도포를 입은 무리들이 담을 넘어 들이닥쳤습니다. 역모 혐의로 수색하라.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저기다. 저놈이 심재원 호장이다. 놈도 한통속이다. 당장 결박해라. 순식간에 한대감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하인들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갔고 대문 어귀에선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원은 짓밟히고 뜰의 항아리들은 깨지고 담장 너머엔 화살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재현은 허리를 낮추고 몸을 피하며 창호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밀정을 나만 보낸 것이 아니로구나. 이 어찌 교활한 자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간악한 정대감은 심재원 감찰관만 밀정으로 정대감댁에 잠입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재원 감찰의 수상한 행동을 파악하고 곧바로 정대감에게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 쪽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한대감이었습니다. 한대감의 이마에는 핏줄이 솟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뒤이어 유림소저가 달려오려 하자 한대감은 딸의 팔을 힘껏 붙들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곳은 위험하다. 어서 가거라. 재현은 한 걸음 다가섰으나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대감은 고개를 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호장어른,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나와 집안의 죄는 내 한 몸으로 감당하겠소. 허나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소. 재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대감은 유림소저의 어깨를 밀치듯 내쳤습니다. 그녀는 몸이 휘청이며 재현 쪽으로 밀려났고 순간적으로 재현은 유림소저를 붙잡았습니다. 서둘러라. 늦으면 안 된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재현은 이를 악물고 유림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마당의 측간 뒤로 돌아 담장을 올랐습니다. 재현은 먼저 담장을 넘어 손을 뻗어 유림을 끌어올렸습니다. 유림소저는 흐트러진 머릿결 사이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채 앞 한대감은 이미 포졸들에 둘러싸인 채 두 팔을 묶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산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포졸들의 외침과 불빛 아래 요란히 부서지는 기왓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자락 아래 외길에 한 마차가 멈춰섰고 말고삐를 틀어세운 사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밤중에 어딜 그리 바삐들 가는가? 재현은 몸을 낮추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수레 옆에 선 사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금이부 출신이자 젊은 유생 시절 같이 글 공부를 함께하였던 친후 최보현이었습니다. 재현이 자네 꼴이 엉망일세. 거참 진작 보낸 정갈의 일이 심상찮다 했더니 만나서 반갑네. 마차에 올라타게. 여긴 곧 뒤쫓아올게야. 보현은 짧게 말하며 마차 뒤쪽을 열었고 재현은 유림소저를 먼저 태운 뒤 그 뒤를 따라 급히 올라탔습니다. 마차는 덜컥거리는 바퀴 소리를 내며 진흙길을 지나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는 인적 드문 장터의 뒷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른 시각이었지만 장사꾼들이 천막을 걷고 있었고 등짐을 든 짐꾼들이 한켠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내리지 말고 고개 숙이고 있게. 곧 빠져나가네. 아무도 자네가 타고 있는 줄은 모를게야. 포졸 둘이 골목 어귀를 훑어보았으나 마차를 끌고 가는 자가 집 적삼을 입은 장사꾼 차림이었기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윽고 마차는 읍성 외곽으로 나와 버려진 염전 창고 앞에 이르렀습니다. 창고 안은 거무튀튀하였고 곳곳에 집자루와 빈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현은 손에 들고 있던 등잔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금이부 떠나기 전 잠시 쓰던 곳일세. 누구 하나 들여다볼 일 없으니 며칠은 버틸 수 있네. 재현은 지친 몸을 벽에 기대고 앉았고 그의 옷자락은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날아온 화살에 스쳐서 상처를 입은 것이지요. 피가 흐릅니다. 상처가 깊어요. 유림소저는 주변에 헝겊을 찢어 재현의 팔에서 흘러내린 피를 닦았습니다.
손놀림은 조심스러웠고 말없이 상처를 감싸는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네 상관인 정대감은 오래전부터 물이 들어 있었네. 꿈에도 모르고 있었네. 그자가 이렇게 권력이 미쳐 있을 줄은.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허나 한대감댁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네. 이 봉서가 증거네. 재현은 품속에서 봉서를 꺼내 보현에게 건넸습니다. 보현은 봉서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묵묵히 내용을 훑었습니다. 이걸 들고 도성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조정도 이미 정대감의 손이 뻗은 듯하니.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창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한 줌 빛이 등잔불 위로 내려앉았고 재현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무거운 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이름이 저토록 더럽혀진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유림소저의 말에 보현과 재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정대감, 그자의 야욕이 어디까지 닿았는지 내 눈으로 끝까지 밝혀내 봅시다. 그리고 그 죄감 반드시 받게 할 것입니다. 집자루를 헤쳐 만든 임시 책상 위에는 붓과 먹, 그리고 정성스레 다듬어진 상소 초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현은 글씨를 다듬으며 마무리를 했고 유림소저는 문맥의 흐름을 조용히 짚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상소문 아래에 증빙 자료들을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소가 전하의 손에 닿는다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일세. 문제는 무사히 전하는 일이겠지. 걱정 말게. 계획대로면 분명히 성공할 걸세.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창고를 에워싸는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외침이 터졌습니다. 안에 있는 자 모두 나오라. 영모 혐의자 심재현과 그 일당을 당장 포박하라. 창고 안의 공기가 숨막히게 얼어붙었습니다. 보현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상소문을 품고 먼저 빠지겠네. 재현아, 넌 시간을 벌어야 하네. 살아서 다시 만납세. 조심히 가시게. 만약 내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거든 유림소저를 부탁하네. 보현은 대답 없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고 곧 뒷문을 열어 등잔불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직후 창고의 정문이 요란하게 무너지며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심재현, 내 놈이냐? 꼼짝 마라. 재현은 고요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피 묻은 옷자락을 정리하던 순간 봉서 한 장이 은밀히 허리춤 안쪽으로 감춰졌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남은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이 몸이요 사원부 감찰 심재원이요 죄인이라 하시거든 포박을 마다치 않겠소. 허나 명심하시오. 진실은 결코 오랏줄에 묶이지 않소. 재현은 당당히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오랏줄이 손목을 감고 관군들은 거칠게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뒷문 너머 산길로 달아나는 유림의 모습이 잠시 그의 눈에 스쳤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나풀이며 어스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창고 앞은 여전히 폐허 같았습니다. 무너진 문짝 틈새로 불어든 바람이 집더미를 어지럽혔습니다. 난장판이 된 현장은 어젯밤의 소란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포박된 채 관군에 끌려 도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길 너머 조용한 언덕 아래 회색 마포를 두른 낙이 한 마리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앉은 이는 최보현이었습니다. 낙이 수레 안에는 먹으로 덧칠한 봉서와 몇 장의 인장 탁본, 장부 사본이 고이 감싸져 있었습니다. 보현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품속으로 옮겨 넣으며 중얼였습니다. 자네가 피를 흘린 대가가 헛되지 않게 하겠네. 이 진실이 전하의 손에 닿는 날 그자들의 끝도 함께 닿게되리라. 보현은 마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는 길가에 물을 뜨던 행상인들 사이로 조심스레 섞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보부상일 뿐이었습니다. 성문 앞 검문소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영모 혐의자가 붙들렸다는 소문에 출입을 단속하는 군졸들의 눈빛은 매서웠지요. 보현은 나귀를 몰아 조용히 줄을 섰고 군졸 하나가 다가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짐짝 열어보시오. 쌀자루 말고는 쓸데없는 물건 없어야 하오. 염전물에 젖은 마대뿐이오. 장터에 늦지 않게 들어가야 하니 속히 좀 봐주시게. 군졸이 자루 하나를 대충 들춰보다가 손을 털었습니다. 손바닥에 염분이 묻어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요. 군졸은 고개를 까딱이며 보현을 보내주었습니다. 보현은 속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나귀는 성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눈은 곧장 북문 쪽 우의정 저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금의부의 젊은 무사인 최보현은 우의정 윤대인의 측근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격식을 거치지 않은 비밀 상소였고 봉서와 탁본, 장부 사본은 모두 그 상소문과 함께 왕에게 전달되기로 하였습니다. 대감께선 진실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외다. 이 문서가 전하의 손에 닿는다면 조정의 물줄기 또한 달라질 것이외다. 허나 그만큼 자네의 안위도 장담할 수 없소이다. 각오는 되어 있어. 이제는 진실이 이르느냐, 그들이 먼저 조정을 움직이느냐의 싸움일 뿐이오. 그 시각 포박된 제언은 형조청 지하에 수감되었습니다. 손목엔 오랏줄 자국이 붉게 패여 있었고 옷자락은 피와 진흙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그의 품을 수색하던 중 하나가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놈의 속에서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지하실 문이 열리고 정대감이 느긋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포졸의 손에 들린 봉서를 잠시 바라보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펼쳐보게. 사헌부 감찰관의 품속에서 나온 문서라니 정녕 흥미롭지 않은가? 형조 판서는 조심스럽게 봉서를 받아들고 살폈습니다. 그러나 인장의 굴곡을 훑던 눈이 미묘히 일그러졌습니다. 대감, 인장의 곡선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네만. 정황상 위조된 것일 수도. 말 조심하게, 판서. 이 문서는 사헌부 감찰이 직접 품고 있던 것일세. 자네 말 한마디가 형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 형조 판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대감은 문서를 손에 들고 가만히 재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서 영모죄를 밝혀내라 하였더니 그 영모에 가담할 줄이야.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잡힌 격 아닌가? 하기사, 그 고집 예전 사헌부 시절부터 익히 보았지. 가짜를 안겨줄 때부터 예감은 했소. 허나 그 가짜가 진짜보다 먼저 닿는 세상이 심히 기울었단 증거 아니겠소? 나와 말장난을 하자는 겐가? 머리가 많이 굵어졌구나. 적어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정도는 되었소이다. 정대감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접으며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좋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두고 보겠다. 정대감은 휙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째 궐 안에는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별다른 어명 없이 편전에 머물며 우의정 측으로부터 밀봉된 상소 한 통과 그의 첨부된 봉서, 장부 사본, 인장의 탁본을 하나하나 손수 열람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사흘째 밤을 지새우셨사옵니다. 부디 잠시 편전에 드셔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은 아무 대답 없이 봉서의 인장 끝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유림 소저의 상소 또한 펼쳐져 있었지요. 자필로 꾹꾹 눌러 쓴 짧지만 단정한 호소문이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탁본을 들고 검토하던 예문관 직관을 불렀습니다. 봉서의 탁본과 정경세가 과거 올린 밀서의 인장. 비교한 바 어찌 다른가? 전하,
선명도와 각의 흐름이 완벽히 일치하옵니다. 일개 위조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곡선이옵니다. 그리 되면 사원부 감찰이 품은 문서는? 전하, 오히려 그쪽이 위조일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문장의 흐름도 정경세가 쓰던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 모사된 흔적이 짙사옵니다. 임금은 눈을 감고 한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대감은 백성을 위한 도리가 아닌 사사로운 탐욕을 위해 조정을 어지럽혔구나. 임금은 조용히 붓을 들어 어명을 썼습니다. 봉인이 눌리고 어좌 아래 내관이 달려나갔습니다. 형조마당에 이른 시각 관군들이 모였습니다. 재헌은 여전히 포박된 채 지하 간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호위무사와 함께 형조청에 도착한 내관이 어명을 내리며 외쳤습니다. 전하의 교지다. 정경세 대감은 즉시 파직하고 전라도 흥양으로 유배하라. 사헌부 감찰 심재원 무죄 방면하라. 지하 감방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놀란 얼굴로 물러섰고 재헌의 손목을 감았던 오랏줄이 풀려나갔습니다. 재헌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묵묵히 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감찰, 이제 억울한 족쇄는 벗으셨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그대의 충절을 높이 치하하셨소이다. 이제 진실이 닿았으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소이다. 그의 옷자락은 여전히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끝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상소문과 함께 전달된 봉서, 장부, 인장의 탁본이 어전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의정 윤대인이 친히 상소의 내용을 낭독했고 조정 대신들은 일제히 숙연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장의 음각이 일치하고 전후 사정이 들어맞는다면 이 문서가 거짓일 수는 없도다. 정경세, 경은 백성을 위한 도리가 아닌 사사로운 탐욕을 위해 조정을 어지럽혔구나. 감찰을 속이고 허위 문서를 만들어 역모를 덮어 씌웠으니 이는 대역죄와 다름없다. 그 순간 옆에 엎드려 있던 정대감이 고개를 들며 외쳤습니다. 전하, 신은 오직 조정을 지키고자 하였을 뿐이옵니다. 간악한 자들의 모함이옵니다. 신을 저작거리 역적과 같게 보지 마시옵소서. 너의 말재주는 이미 수많은 진실을 덮어왔다. 더는 듣지 않겠다. 정경세는 파직하고 전라도 남해로 유배하라. 형조판서는 직무태만의 죄로 면직하고 이 일에 가담한 대소신료들은 삭탈관직 및 위리안치에 처하라. 조정은 고요했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였고 정대감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이며 어전에 쓰러졌고 내관 둘이 그를 부축해 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사헌부는 비로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재헌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고 조정은 기울어졌던 저울추를 다시 바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헌의 무죄 방면과 동시에 사헌부에서는 그의 복직과 공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헌부 대사원은 상소를 올려 재헌의 충직함과 절개를 치하하며 다시 감찰직에 앉힐 것을 청하였지요. 이에 임금은 곧장 허락하였습니다. 심재원을 사헌부 감찰 정호직에 복직시키고 특별히 절충장군 첨절제사의 풍계에 올리노라. 그리하여 재헌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되려 벼슬이 높아지게 되었지요. 한대감의 억울한 죽음 역시 정식으로 벗겨졌습니다. 조정은 그를 신원하여 명예를 되돌리고 사과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림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았고 웃음 짓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며칠 뒤 심재원과 한유림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장소는 크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신랑 신부는 정중하게 예를 올렸고 한시영 대감은 마루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의연함을 이야기하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혼례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최보현은 도성에 올라온 후 사간원 정원에 임명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그의 공을 조용히 인정하였고
그가 없었다면 진실이 묻혔을 것이라 말하는 자도 많았습니다. 보현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직에 임하였고 과거의 일에 대해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헌은 복직 후 사원부 내에서 본래 직책을 회복하였고 그의 무고함을 증명해준 유림과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